문화라고 할 때 무치의 반대말로 문화라는 말도 쓰는데 문화라는 뜻을 찾으면 한 3번째 정도 자전에 나온 뜻인데요. 문덕으로 다스린 거 형벌이라든지 형치를 반대하는 뜻으로도 이제 협의의 문화라는 뜻도 그럴 경우는 교화 이제 육아에서 쓰는 말하고 완벽하게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뜻은 아마도 동서고금의 인류 어떤 지혜의 공통적인 보편적인 당연한 그 지혜의 기결들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보고 우리 쪽에서는 가장 지배적인 저희한테 영향력을 많이 미친 게 당연히 유교 문화라고 할 것이고요. 그렇게 볼 때 이제 가장 최고의 정전이 누가 뭐래도 논어이고 맹자이고 또 순수한 유교의 이념이 담겨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옹고지신의 문화정전 논어라고 했는데 논어라는 책 또 공자의 삶이 두 가지로 엮였다고 보는 겁니다. 옹고의 삶이 과거, 고대, 전적들을 정전화하는 그 작업에서 공자의 일생의 절반은 바쳐졌다고 본다는 거죠. 하기 시습지면 부력 이어로와 때 맞춰서 때 놓치면 안 되고 게다가 수시로 늘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멀리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성내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 아니겠는가. 이 세 구절이 공자의 온전한 삶,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자가 쭉 전체 논어에서 말했던 부분들을 다 종합하면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식주를 위한 기술지 부분들, 또 인간관계상의 당위적 도리, 또 시서역, 고대 고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위기지약, 자기완성에 이르는 자기 연마 부분들이 해당합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육예 이렇게 일컬어지던 걸 공자가 하기 시습한 결과로 후대 그리고 또 이제 그 노력 덕분에 맹자도 하고 또 순자도 하고 등등등 그 큰 숲이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논어 속에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어도 거덕 의여인 유어에 덕여터하고 인에 의지하고 고전의 바다에 유영하다. 고전을 연찬하는 또 채집하고 연구해서 전수해주는 그 작업을 학자로서의 자기의 정체성, 이게 진짜 기쁨을 주는 거 아니었을까? 그게 유어예라는 표현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게 예가 경이라는 거, 육경이라고 해도 좋고 삼경이라고도 좋고 오경이라고 하는 이 책들을 공자가 없었으면 읽기 어려웠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가능하게 했던 부분은 또 하나의 축. 공자가 연 세상, 새롭게 연 세상이 있을 텐데, 그래서 공자 말을 빌려서 지신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고요. 제일 절대적으로 강력한 한방이 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을 불러내게 되는 계기, 인에 주목하게 되는 계기, 이런 부분들이 당시 이제 통감을 보시면 이게 춘추 시대로 이제 분기되는 지점들인데, 당시는 전국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굉장히 문물이 막 강성해지는 시기잖아요. 사회경제적으로. 자, 이런 거에 따라서, 물질적인 부강의 정신 질서, 어떤 추구해야 될 도덕적 가치들이 못 따라간다고 보는 거죠. 자연에서 야만적이었던 그거나 문명에서 오는 야만, 이게 뭐가 다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예가 상징하는 건 보통 이제 찬란함, 뭐 문화, 세련, 뭐 이런 건데요. 그 주에서 가장 찬란했던 거라고 보는 건데, 은나라에서 보여줬던 그 관대함의 정신, 소박함, 원래 어떤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질박한 정신,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개를 회복하는, 같이 섞는 이런 거를
문질빈빈 이란 표현들하고 같이 본인이 쓰는데요. 서, 예, 덕, 교, 관, 의, 충, 직. 보통 이제 저희가 유교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중요한 가치들,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같이 동급의 개별 가치로서의 인이 있어요. 타인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인의 개별 가치로서의 덕목이라면 이 모든 걸 다 관통하는, 총칭하는 또 그리고 원리로서의 그 인의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원리로서의 인, 호혜적 공감 가치. 자기가 하고 싶으면 타인도 하게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건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충분히 호혜적이다. 자기와 타자, 타자와 자기. 나와 나를 포함한 다른 세상, 세계를 끌어안는, 그리고 그게 내가 주체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게 공감의 영역이 없이, 그 과정이 없이 호혜적이라는 건 사기죠. 이런 인의 원리 속에서는 어떤 공정성도 담보가 돼야 되고요. 타인의 처지를, 자신의 처지를 타인의 처지로 같이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다산 선생이 인이란 상대가 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다. 인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함께 공존하는 것이기에 가정, 국가, 평천하, 현만방할 수 있는 거다. 그 해강 최항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받아가지고 동서가 교류하는 세상이니까 이제는 조민화합, 세계인들이 같이 화합하는 차원까지 하나 더 넣어서 육륜을 얘기합니다. 공자의 고민도 당연히 인이 가는 길을 부민과 교민, 그리고 저는 이제 정명, 이 두 가지로 한번 압축을 해봤는데, 이것도 인의 관점에서, 호혜적 공감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치에서 공자가 했던 배불리 먹이는 거지, 족식. 그다음 안보지, 족병. 신뢰를 확보하는 거지, 정권에 대한 정당성 확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군주가 민의 처지가 됐을 때 가능한 거고요. 교민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배불리 풍족한 경제 생활을 했으면 그 다음은 가르쳐야지. 정치 수단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덕주 형보 이런 표현 썼는데, 원래 덕주 법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자 얘기는 부민이나 교민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걸 통해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국가를 믿게 되고 따라가고, 그것이 안 됐을 때 형, 강제력, 정령, 형, 이 부분을 가는데, 그 강제력이나 정령이나 형벌로 가는 거는 거기에 치중을 두지 말자. 공자가 중요시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모든 것들, 인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대에 따라서, 자기 처한 처지에 따라서 시의성을 확보하는 걸 중시했다. 인으로 적어도 호혜적 공감관계를 가장 중시하는 데서 구체적으로 또 다른 표현이 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화 정전으로서의 맹자를 말씀드릴 텐데요. 맹자 단계는 공자보다 훨씬 절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논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절박한 쪽으로, 급박한 쪽으로, 정치 체제를 마구마구 바꾸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건 또 맹자 시대의 시의성이죠. 특히 맹자가 집중하는 건 당대 인민, 백성들, 가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이 세 가지를 잡아야지 개인이 산다, 민이 산다라고 봤다는 거고요. 가장 사회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패도, 군사 대국화하는 경향,
그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그 경향, 저것 때문에 나라가 국가폭력까지 가고 있다. 이런 거고요. 묵가, 겸해론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붕괴된다고. 도가는 그 자화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때 개인주의, 상대주의 때문에 국가가 없지 않냐. 공자가 인의 호혜적 공감의 그 논리를 강계를 했다면 맹자는 이 인의 호혜적 공감의 정치, 인의 정치 이런 걸 얘기합니다. 왕께서 어찌하여 이를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말년에 만난 양해왕하고 있었던 대화, 그 무시무시한 얘기를 맹자를 저수로 하면서 내 군주라고 하는 건 백성을 보호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영토 획득 때문에 부강 때문에 결국 정치를 위장한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였다. 그래서 맹자는 좀 더 정치윤리, 정치적 가치에 고민을 더 합니다. 그래서 인과 의를 짝지우는 과정으로 갔다고 보고요. 맹자가 생각하는 인정, 그 호혜적 영역이 어디까지냐. 살아있는 사람을 부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데 후회 없는 수준. 최소한 젊은이가 아사하거나 굶어 죽는 수준은 없어야 돼. 소농 경제를 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국가가 최소한의 기반들만 마련해주면, 그리고 전쟁으로 뭐 이렇게 농사 짓는 시기, 가축 기르는 시기가 뺏지만 않으면 그 정도는 돼야지 양생 상사, 후회가 없는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요거를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그건 왕도의 시작입니다. 시작. 이걸로 끝내면 묵가하고 다른 바가 없겠죠. 다른 어떤 학파에서도 민에 대한 교육을 얘기하지 않는데 공맹은 교육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모유신. 한쪽에서 이제 효도를, 한쪽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주고받는 쌍무호혜적인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계약관계 쪽은 아니고요. 서로가 의무를 다할 때 상대방이 응당받아야 할 몫의 일종의 권리가 확보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단지 그럼 개인의 윤리, 개인 간의 어떤 관계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든 그 인륜의 압축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교육들이 맹자한테서는 자질만으로, 능력만으로 정치가를 뽑아야 한다, 선발해야 된다. 심지어 유덕자 통치론, 왕조차도 그런 정권 교체에 대한 확실한 얘기들이 되는 거죠. 맹자한테서 나오는 천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 백성과 벼슬하지 않는 그냥 평민이죠. 이 사람하고 대인을 같은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게 조선의 율곡한테서 오면 천민이 대인이다로 바로 등식화시켜 버립니다. 이는 외교에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대 사소론을 맹자가 제기하는데, 인자라야만이 능히 대국으로 소국을 섬길 수 있고, 지자라야만이 소국이 대국을 섬길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4대는 약소국이 힘의 차이를 인정하는 현명함을 얘기하는 거고, 사소는 강대국이 약소국의 처지를 이해하는 이내 공감 외교 논리라고 보는 겁니다. 맹자의 전반적인 쭉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충분히 사소의 포인트가 가 있다. 전쟁을 멈추려면 대국인 제선왕 당신이 그만하고 당신 전쟁을 멈출 때만이 천자국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와서 조선이 4대 교린 정책을 취했죠. 이게 독립된 자주국이 아니면 굳이 이걸 맺을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근데 우리 쪽에서 실리가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실리. 강대국 명청과 정치적 연대를 통해서 안보, 외교 해결을 하는 거고, 대내적으로는 정권의 정통성, 또 뭐 지배의 호율성 충분히 확보하는 거고,
외교에서 올 수 있는 그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나중에 토론 통해서 또 못담 말씀 마저 처리하겠습니다.